안녕하세요. 연합인포맥스 선임기자 워싱턴이 선재규입니다. 2021년 4월 30일 금요일입니다. 지금 연준 FOMC 4월 회의 결과 시장이 예상한 거라는 그런 분석이 많은데요. CNBC가 그런 점이 재확인됐다고 하면서 이게 위험자산 강세 신호라는 분석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어쩌면 다음번 6월 FOMC에서 테이퍼링, 자산 매입 축소 논의가 시작되지 않겠느냐는 그런 관측이 일각에서 있었는데 그거하고 완전히 엇갈려서 채권 시장이 좀 놀랐다 하면서 이런 게 증시 전반에 특히 성장주의 호재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뱅크 오브 아메리카의 마크 카바나 미국 금리 전략 헤드는 파월이 그렇게 강한 비둘기 기조를 유지한 게 좀 놀랍다면서 이런 표현을 했습니다. 파월이 회견을 하면서 펀치볼에 술을 더 부었다. 그러니까 조금 알코올 농도를 높였다는 겁니다. 스테이트 스트리트 글로벌 어드바이저스의 마이클 앨런 수석 투자 전략가도 비슷한 얘기를 했습니다. 파월이 특히 성장주를 떠받쳤다. 그리고 인플레가 일시적이고 노동시장 개선이 여전히 미흡하다는 그런 판단이 파월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기저에 깔려 있다고 분석을 했습니다. 무디스의 마크 잔디 수석 이코노미스트는요, 연준이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을 고려해서 정책을 결정하고 있다. 그러면서 사태가 해결 국면에 접어들기까지는 파월이 테이퍼링에 대해서 암시조차 하지 않을 거라는 진단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연준이 경제 가속 페달에서 발을 떼려면은 집단 면역이 필수적이다. 그런 얘기를 했고요. 모건 스탠리의 짐 캐런 글로벌 매크로 전략 헤드는 연준이 테이퍼링을 논의하려면 훨씬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할 것 같다 하면서 이제 매년 8월에 잭슨홀에서 심포지엄이 열릴 때 그때 협의하고 9월 FOMC에서 공식적으로 이걸 공식화하지 않겠느냐고 전망을 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오늘 새벽에 마켓워치가요, 월가의 이코노미스트 다수는 8월 잭슨홀 심포지엄에서 파월이 정책 전환을 시사할 거라고 그렇게 연망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과거에도 벤 버냉키도 그랬고 마리오 드라기 예전 유럽 중앙은행 총재도 그런 정책 변화를 잭슨홀 때 이렇게 시사를 한 점을 상기시켰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런 걸 좀 느끼셨는지 모르지만 예전에는 투자자들이 연준이 테이퍼링을 언제 하나 노심초사를 했는데요. 요새는 조금 좀 상황이 바뀐 것 같습니다. 오히려 연준한테 시장이 테이퍼링을 이렇게 좀 촉구하는 거 아니니까 그런 우스갯소리도 있는데요. 그러면서 월가 애널리스트들도 연준이 6월 통화정책 회의 때는 이번하고 달라져야 할 거다. 그리고 브렉록의 CIO는요, 연준이 곧 그렇게 테이퍼링 논의를 시작할 거다. 그러면서 자기가 보기에는 이르면은 10월부터 채권 매입을 줄일 수 있다는 그런 얘기도 했습니다. 무디스의 잔디 수석 이코노미스트는요, 연준한테 충분한 시간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6월 통화정책 회의 때는 경제가 얼마나 강해졌는지를 인정하지 않을 수밖에 없을 거다 그렇게 봤고요. 아머스트 피어몬트 증권은 6월 FOMC 때는 분위기가 달라져야 할 거라고 전망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연준이 지표가 개선된 것은 인정을 하면서도 테이퍼링 논의는 애써 외면하는 것 같다고 했습니다. 그렇지만 고용하고 인플레가 계속 개선되면은 기조를 바꾸지 않을 수 없을 거라고 덧붙였습니다. 아머스 피어먼트는요, 6월 통화정책 회의 때 인플레가 2%를 크게 넘어가면은 그때 연준이 지금처럼 회견하면 안 된다. 그러면 신뢰를 잃어버린다고 경고를 했습니다. 피치의 브라이언 콜트 수석 이코노미스트는요, 이번 통화정책 회의는 예상한 결과가 나왔다. 하지만 슬그머니 톤이 바뀐 부분이 있으니까 이걸 놓치면 안 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경제 전망 부분에서 앞서서는 상당한 위험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그걸 위험으로 톤다운을 시켰다. 그러면서 올여름에 테이퍼링 논의가 시작될 수는 있을 수도 있는데 실질적인 테이퍼링은 좀 늦어질 거라고 내다봤습니다. 매크로폴리시 퍼스펙티브의 줄리아 코로나
대표도 이번 성명 위험 언급에서 상당한이란 표현이 빠진 게 어떤 진화의 시작을 의미한다고 본다. 하지만 연준의 지금의 참을성을 자기가 볼 때 그 진화가 굉장히 점진적일 거라고 했습니다. 피터슨 국제연구소의 아담 포센 소장도 앞으로 한 6개월, 그러니까 한 반년, 6개월 정도는 시장이 연준을 아예 무시를 해라. 그게 오히려 더 투자를 편하게 할 수 있다. 이렇게 또 권고를 했습니다. 블랙록의 릭 라이더 CIO는요, 연준이 늦지 않게 테이퍼링 논의를 시작해야 된다. 아예 주문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르면은 오는 10월쯤 테이퍼링을 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리고 조금 좀 늦어져도 연말에는 될 거라는 판단이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연준이 상당히 좀 예전보다 좀 많이 무시를 당하는 것 같습니다. 밸런스는 이제는 연준을 잊어버려라. 이렇게 또 진단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오히려 바이든이 이제 막 밝혔죠. 이른바 국민가족계획. 우리 돈으로 2천조 원 정도, 1조 8천억 달러를 투자하겠다는 건데 차라리 그걸 지켜봐라. 이렇게 권고를 했습니다. 그게 훨씬 월가에 더 큰 영향을 미칠 거다. 그리고 이제 또 최근에 오스카상, 아카데미상 시상식이 있었는데요. 그걸 또 비유를 했습니다. 예전에는 연준의 통화정책회의를 꼭 오스카상 시상식처럼 꼭 봐야 하는 이벤트였는데 이제는 뭐 굳이 그렇게 지켜볼 필요가 없다. 그러면서 지금 실업률이 여전히 6%되고 근원 인플레도 2%를 밑돌고 있기 때문에 연준이 아마도 당분간은 꿈쩍하지 않을 거라고 그렇게 봤습니다. 제프리 건들락, 채권왕으로 불리는 이 사람은 연준이 인플레 위험을 완전히 무시하고 있다고 경고를 했습니다. 그리고 인플레에 대해서 추측만 하지 완화 기조 영향을 과소평가하는 것 같다. 그런데 자기가 보기에는 인플레가 단시 일시적이지 않고 앞으로 몇 달 더 오를 거를 시사하는 지표들이 많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특히 이제 원자재 가격이 최근에 많이 뛴다. 그러면서 목재, 구리, 석유 같은 주요 원자재가 최근에 일제히 강세를 보였다. 월스트리트저널도 지난 25일자에서 비슷한 논조를 폈습니다. 주식, 건축자재, 비트코인에 이르기까지 거의 모든 자산 가격이 치솟아서 거품거프가 커졌는데 이렇게 다양한 자산이 한꺼번에 오른 적이 별로 없다. 이렇게 경고를 했습니다. 웰스파고의 마이클 슈마허 매크로 전략 헤드는 미국 국채 10년물 수익률이 다시 오르기 직전이라고 진단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현재의 리스크 여건이 몇 주 안에 수익률을 밀어 올릴 거로 자기는 본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지표 강세 등 수익률을 밀어 올릴 만한 그런 레시피가 상당히 많다고 덧붙였고요. 지금 한때 10년물 수익률 1.78%까지 갔다가 지금 한 1.6% 오르락내리락 하는데 이 사람은 연말까지 많게는 한 2.4%까지 갈 수 있을 거라고 내다봤습니다. 그러면서 연준이 지금 해야 할 일은 이런 인플레 상승이 지속적인지 아니면 단기적인지 그걸 그렇게 애매하게 얘기하지 말고 확실하게 규명을 하는 게 연준이 지금 할 일이라고 그렇게 충고를 했습니다. 이제 유망 종목 추천 부분을 말씀드리는데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그냥 몇 가지 제 나름대로 정리를 좀 해봤습니다. 밸런스가 지적을 했는데 이 UPS, 페덱스 같은 이런 것들이 이제 전망치를 훨씬 뛰어넘는 실적을 지금 발표를 했는데 이게 이런 운송업들이 팬데믹 시대의 승자라고 진단을 했습니다. UPS 같은 경우는 지난 1분기 매출이 주당 2.77달러 순이익을 내서 이게 시장에서는 한 1.72달러 정도를 봤으니까 이것보다 훨씬 추월을 한 걸로 그렇게 되어 있고요. 그야말로 어닝 서프라이즈를 했다는 점을 지적을 했습니다. UPS가 지난해 44% 정도 뛰었는데 주식이 올해는 아직까지 한 4%밖에 안 됐다. 반면에 S&P 지수는 그동안에 11% 뛰었으니까 그만큼 뒤졌다는 겁니다. 페덱스 역시 작년에 한 72% 오르고 올해는 6%가량 밖에 안 뛰었다. 그래서 탄력이 아직 잠재력이 있다는 겁니다. CNBC는 바이든이 지금 내세운 자본이득세 인상 이게 이제 과연 어떤 종목에 수혜를 혜택을 줄지 이걸 또 짚었습니다. 골드만삭스 분석을 짚었는데요. 지난 3년, 5년, 10년 단위로 이제 분석을 했는데 미국 증시에서 가장 큰 자본 소득을 만든 섹터가 기술주하고 이미 소비재다. 그래서
이런 업종들이 자본이득세 인상에 가장 충격이 클 거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과거 1년, 3년, 5년, 10년 단위 기준으로 해서 가장 많은 자본이득을 남긴 상위 5개 종목에 테슬라가 모두 들어가 있다. 그리고 인페이스 에너지도 거기 포함되어 있고, 그 다음에 주요 반도체 기업인 AMC, 그 다음에 엔비디아도 이런 상위 5개 기업에 들어가 있으니까 잘 지켜보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골드만삭스의 데이비드 코스틴 수석 전략가, 비즈니스 인사이드하고 인터뷰를 했는데요. 자본이득세 인상에 따른 증시 조정이 단기적이라고 이 사람은 봤습니다. 그리고 또 자본이득세율 변동에 따른 주식 순매도하고 주가 하락 경향은 일반적으로 다음 분기에 회복이 되더라. 그러면서 이제 한 예로 지난 2013년 자본이득세가 인상되기 전에 최상위 부자들이 보유 주식의 한 1%를 팔아치웠는데 그 다음 분기에는 오히려 4% 정도를 사들였다고 상기시켰습니다. UBS 자산운용의 마크 헤펠레 CIO도요. 자본이득세 인상이 증시에 추가적인 변동성을 준다. 하지만 매우 단기적일 거라고 봤습니다. 그리고 그러면서 자본이득세가 마지막으로 올랐던 게 이제 2013년인데 그때 오히려 주가는 30%가 뛰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자본이득세하고 시총 사이에 자기가 볼 때는 상관관계가 없다는 점을 덧붙였고요. 그리고 또 지금 바이든이 자본이득세를 지금 39.6%까지 올리겠다고 하지만 공화당도 견제하고 해서 쉽지 않을 거다. 그렇게 원한 대로 올라가기 힘들 거라는 견해가 많다는 점도 덧붙였습니다. 그래서 조정이 불가피할 거다라는 지적을 했고요. 이거 관련해서 LPL 파이낸셜의 라이언 테트릭 수석 전략가는요. 2013년하고 그 전에 이제 올랐을 때가 1987년인데 그때 자본이득세율 인상 6개월 후에 증시가 모두 좋은 성과를 냈다고 상기시켰습니다. JP모건의 제이미 다이먼 CEO는요. 지난 21일 자산운용 고객을 위한 웹캐스트 행사를 가졌는데 경기 호황이 지금의 가격을 정당화해 줄 거다. 그러면서 시장이 예측 불가능할 수 있고 일부 자산에 거품이 끼어 있을 수 있다고 진단을 했습니다. 그는 이 사람은 투자는 영구적인 것이 되어야 한다. 그러면서 그 주가 꼭지하고 바닥을 예측하면서 투자하는 그런 논리는 완전한 패자 논리다. 그렇게 해서 돈 따는 사람을 본 적이 없다. 그러면서 그 시장 예측에 기반해서 하는 투자를 피하라는 게 워런 버핏의 충고인데 그걸 잘 따르면 좋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종목 공고에서 보너스 하나 더 드릴게요. 그래서 이게 마켓워치가 분석을 했는데 미국 캠핑 차량 취급하는 캠핑 월드라는 회사가 있는데 이게 지금 캠핑 산업의 대장주인데 이걸 좀 주목하라는 겁니다. 올해 들어서 지난 주말까지 무려 65% 이상 뛰어서 3년 사이 최고치를 기록했다. 그런데 이제 이 회사가 비트코인하고 이더리움을 같은 가상화폐를 받겠다고 발표를 했는데 이게 이제 시카고 같은 데서 출발을 하는데 올 여름쯤 되면 미국 전역 전자상거래 플랫폼으로 확대를 하겠다고 하는데 이게 상당히 유망하다 이렇게 전망을 했습니다. 시장이 예전에는 연준 테이퍼링에 대해서 조마조마했는데 이제는 오히려 좀 앞서가는 것 같습니다. 오히려 연준에 왜 그렇게 느긋하냐, 좀 정신 좀 차리라는 식의 이렇게 발길질을 하는 모습도 간간히 보이는데요. 밸런스가 아까 연준은 잊어버려라 이런 표현도 했는데 이게 연준의 신뢰가 떨어진 건지 시장이 그만큼 더 영악해진 건지 글쎄요. 결국 투자로 투자 결과로 나타나겠는데 이런 걸 잘 감안하셔가지고 조금 좀 신중한 포트폴리오 구사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